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파이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잘 하셨죠? 그리고 이 수업을 들을 때는요, 문제를 먼저 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를 풀었다라는 전제 하에 제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정리하는 거니까 아마 강의를 들으면 정리하기 더 효과적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죠. 저는 파이널 문제를 좀 쉽게 내진 않아요. 물론 쉬운 문제도 있지만 쉽게 내는 게 아니라 좀 어렵게 해서 실전에서 좀 쉬운 게 나올 때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수준을 좀 그렇게 만드니까 점수가 안 나왔다 해서 노여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건 문학 이론이죠. 우리 소방직 시험에서 이 문학 이론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나오면 거의 대표적인 게 문학작품 비평의 관점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예공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네, 문학작품의 비평의 관점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한번 그냥 말해볼까요? 문학작품 비평의 관점은 무슨 관점과 무슨 관점? 내재적과 외재적. 외재적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작가, 현실, 독자. 작가를 무슨 론? 반영론. 작가를 표현론. 그 다음에 현실, 반영, 그 다음에 독자, 효용론이다. 이거를 바로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힘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올해 초에 찍었던 기출문제풀이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해놨거든요. 심화학습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연습을 한번 하셔서 이걸 좀 몸에다가 체화시키는 연습은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정말 잘 나와요. 제가 물론 나중에 동영 이 모의고사에서 두 번째 2회인지 3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도 두긴 할 건데 그때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때는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이론에서 이제 이거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이건 이론이라고 하긴 그런데 수사법적인 측면이 있죠. 수사법이나 표현상의 특징. 요 정도가 우리 문제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도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번에 거론이 됐네요. 그렇지? 상반기 때. 하반기 때는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학습을 해봅시다. 그래도 말을 약간 바꿔놓으면 부담스럽긴 하는데 어떻게 한번 가볼까요? 자, 정답은 일단 나왔죠. 하나, 둘, 셋, 2번 되겠습니다. 서정 갈래는 개인의 정서를 음악적인 언어로 표현한다. 이때까지 문제가 나왔을 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서정 갈래에는 뭐가 있다? 갈래를 얘기하면서 시가 있다. 그 다음에 뭐 고려 가요가 있다. 뭐 이런 형태가 있죠. 갈래의 특징은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서사 갈래는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극갈래는 과거 시제로 표현한다. 서사 갈래가 꼭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게 아니죠. 소설 같은 경우가 현재가 아니라 과거도 나오니까 꼭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건 아니고 극갈래는 과거 시제로 표현한다. 극갈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하는 어떤 무대에서 상연하는 거니까 현재형으로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사 갈래에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설. 전설도 마찬가지죠. 네. 뭐 설화, 뭐 이런 기타 등등. 극갈래는 서술자의 개입이 없다. 자, OX 맞죠? 네, 극갈래는 서술자의 개입이 없다. 왜? 그들이 연기하는 거니까 작가가 개입하는 건 아니고요. 교술갈래는 교훈성과 설득성이 강하다. 그쵸? 교술갈래라고 하는 장르에는 뭐가 있죠? 수필. 대표적인 게 수필이 있잖아요. 수필이라고 하는 건 뭔가 전달하면서 자기의 연륜을 알려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훈성과 설득성이 강한 내용이 많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 맞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 이론에서 꼭 정리해야 될 거 예하고요. 예하고 예. 특히 예하고 예는 문제로서 정리를 해야지 너무 이론적인 것만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자, 1번 문제는 이 정도 넘어갑니다.
자, 문장의 짜임에 대한 풀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아라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제 먼저 예공님에게 보면 항상 우리의 문법은 분류를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장의 먼저 종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예공님이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돼.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공부를 덜 하신 겁니다. 문장의 종류를 본다면 뭐하고 뭐가 나뉜다? 본문장과 겹문장. 완전하게 쓰지 않을게요. 본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눈다. 자, 겹문장에는 뭐하고 뭐로 나누죠? 아는 문장과 그 다음에 뭐죠? 이어진 문장으로 나눈다. 자, 그럼 아는 문장에는 뭐 다른 말로 앙긴이라고도 하는데 몇 가지 형태가 있다?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명사절,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형절, 세 번째 서술절, 뭐 순서는 조금 달라야 돼요. 네 번째 부사절, 하나 더 인용절.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인용절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어진 문장에는 또 2가지로 나뉩니다. 이어진 문장에는 2가지로 뭐하고 뭐로 나뉘죠? 종속절과 대등절로 나뉜다. 자, 예공님의 머릿속에서 딱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자, 이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본문장과 겹문장을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대표적으로 일단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문장은 일단 구분할 때는 용언이 몇 개, 한 개면 뭐죠? 본문장, 2개면 뭔데? 겹문장. 한 개래도 주어가 2개면 뭔데? 겹문장.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용언의 형태를 찾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 구분하는 방법은 연결형 어미가 있니? 있다, 이어진 문장, 없다,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에서는 뒤에 거 신경 쓰지 말자, 앞에 거만 보자. 그 형태가 뭐로? 기와 음의 명사형 전성 어미로 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관형절이라고 하는 건 어떠죠? 관형형 어미로 되어 있는 거죠. 뒤에 거 신경 쓰지 말자, 앞에 거만 보자. 관형형 어미에 뭐가 있죠? 니은, 리을, 은는, 을을. 오케이. 서술절은 용언이 한 개, 주어가 몇 개? 2개. 부사절은 뒤에 거 신경 쓰지 말자, 앞에 거만 보자. 근데 여기서 보면 나는 전지현에게 요거 좀 지난번에 설명을 안 해서 요거 좀 설명하고 하려고요. 소리 없이 다가섰다. 자, 요거는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 없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표준국어 대사전 다시 보면 이 이라고 하는 건 접사지 어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이라고 하는 것을 접사로 봐서 없다라는 단어가 없이라는 뭐가 됐어요? 없이 부사가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파생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부사형 전성 어미로서 사용된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서 꾸며졌기 때문에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로도 이렇게 나오면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가야 돼요. 우리 문제는 다른 거랑 비교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인용절은 뒤에 거 신경 쓰지 말자. 앞에 거가 뭐죠? 고, 라고. 네, 그래서 간접 인용에는 고, 직접 인용에는 라고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이 종속절과 대등절을 구분하는 방법은 문장의 어순을 바꾸었을 때 의미가 변하면 종속절, 의미가 변하지 않으면 대등절로 구분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무한에도 우리가 그 확인학습에서 정말 많이 돌렸기 때문에 아마 예공님의 몸속에 좀 편하게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만약에 틀렸다면 정말 예공님 너무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갑시다. 만약에 틀리면 무한해독 가서 이 부분을 계속 보시면 돼요. 계속 설명하는 거죠. 무한해독이나 확인 강좌에 가서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정답을 본다면 몇 번이 될까요? 올바로 연결된 걸 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용언이 몇 개? 2개. 알라 했다. 뒤에 거 신경 쓰지 말자. 앞에 거만 보자. 알라 라굴라굴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인용하고 있죠. 인용절을 아는 문장. 답은 1번 되겠네요.
용언이 몇 개? 2개. 첫 번째가 뭐야? 이겼다. 두 번째가 뭔데? 밝혀졌다. 뒤에 거 신경 쓰지 말자. 앞에 거만 보자. 그 팀이 이겼다. 이게 사실을 꾸며주니까 무슨 절을 아는 문장? 관용절을 아는 문장. 용언이 몇 개? 1개. 주어가 몇 개?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관용절이죠. 얘는. 주어가 몇 개? 1개. 나는 주어. 그럼 공무원이는 뭐죠? 보호가 되겠죠.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은는 이가 얘는 보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술절 아는 문장 아니에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문명은 다리가 길다. 이 경우는 용언이 몇 개, 1개, 주어가 몇 개, 2개 이거예요. 여기는 되다 아니다 앞에 온 거고 얘는 길다가 됐기 때문에 다리가 길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예공님들 이거 기억 잘하고 계셔요. 알겠죠? 네. 자, 용언이 몇 개 겁나 많어. 첫 번째가 하는, 두 번째가 뭐야? 없이 보낸다. 뭐 이렇게 볼게요. 그는 하는 것도 하다라는 거죠. 관용고고요. 하는 것도 없다. 그가 하는 것도 없다가 꾸며는 것이 뭐냐? 하는 것도 없이 보냈다를 꾸며졌기 때문에 용언을 꾸며졌죠. 그래서 무슨 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일단은 명사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 명사절은 없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공님 중에서 만약에 이 문제 틀렸다면 그 확인학습, 우리는 확인학습이죠. 예. 일반행정지는 무한해독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는 확인학습인데 확인학습 가서 그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대답을 하시고 빠른 배속을 놓고 직관적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우리는 이 문제도 정말 잘 나와요. 네, 기억하세요.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가 나온 걸 보면 이게 지금 문제 패턴이 어떤 거냐면요. 올해 상반기에 봤었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변형을 해서 그 비슷한 형태의 포맷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기준으로 보시면 좀 더 편할 거고 걔보다는 좀 문제가 어려운 뭐 그런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장을 형태소로 분석할 때 전체 형태소는 몇 개인가? 자, 예공님이 이제 형태소에서 조금 알아야 될 것은 분류를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형태소를 볼까요? 형태소라는 게 뭐죠? 최소의 의미의 단위. 그러면 의무는 뭐예요? 최소의 소리의 단위. 개념이 빡빡 안 나오면 안 돼요. 네. 이런 개념은 그냥 물어보면 나와야지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이건 아닌 거죠. 놓쳤으면 또 다시 무한해독 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세요. 빠른 배속 놓고 막 들으세요. 우리는 시험이 기본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갖고 무한해독을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면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서 문제 푸는데 편하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문제 틀려서 맞아는 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예공님들 제가 뭐 기분 나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꼭 그거는 명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틀렸을 땐 자기에게 기준을 정해서 빨리빨리 봐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1회독이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꼭 지켜주고 가셔요. 자, 형태소에 관련된 걸 보면 일단 형태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형태소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네, 형태소의 개수는 우리 시험에서 종종 나오는 거고,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이번 상반기 때 나온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형태가. 자, 그럼 형태소를 나눈다면 일단 뭐에 대한 자립성과 실질적인 거에서 나눈 거죠. 네. 그럼 자립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자립 형태소와 무슨 형태소가 있죠? 네, 의존 형태소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가 뭐가 있죠? 형시 형태소가 있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형태소의 개수가 나왔고 뭐 이거에 관련된 내용도 문제로 거론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도 정리하셔야 되겠고 얘보다도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11월 달에는 문제가 10월 달에 문제가 나올 걸로 본 것은 오히려 단어의 형성이 더 문제로 많이 나올 거예요. 단어 형성은 제가 다음 모의고사에 한 번 정도는 거론이 될 건데 단어 형성을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어 형성을 본다면 일단 단어죠. 단어에서 나누는 건 뭐하고 뭐가 있어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죠. 모든 것이 분류가 돼야 돼요. 복합어가 있고 뭐 이 정도는 예공님이 말할 거예요. 복합어에는 뭐하고 뭐가 있죠? 파생어와 합성어가 있고요. 어차피 우리 문제 나오는 걸 알고 가야 되는 거니까. 합성어에는 일단 무슨 합성어와? 뭐 여기까지는 잘 나와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나오고요.
자, 파생어라고 하는 건 접두사로 만드는 거랑 전미사로 만드는 게 있죠. 전미사로 만드는 거에서는 뭐가 있냐면 지배적 접사가 있고 한정적 접사가 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여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되겠고 통사와 비통사 vs가 나오는데 비통사에는 또 세 가지로 구분하면 되죠. 일단은 뭐가 생략된 경우. 그렇죠. 어미 생략. 오케이. 두 번째는 뭐가? 부사가 뭘 꾸며져요? 그렇죠.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네, 그렇죠. 한자의 어순. 어순이 바뀐 경우. 등산. 산에 오르다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것, 도치되어 있는 경우를 아닌 것들은 통사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공님이 저보다 먼저 딱딱 말했다면 잘하신 거고요. 이거의 기본으로 예문이 머릿속에 빡빡 남아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나중에 문제를 틀렸을 때는 무한해도교 챕터 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실력이 견고해집니다. 문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맞고 가야죠. 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형태소부터 본다면 정답은 몇 번이죠? 네, 2번. 네, 되겠죠? 형태소를 먼저 보면 일단 첫 번째가 뭐죠? 밥을 먹고 가았을 수도 있겠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개가 돼서 13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공님이 이제 한번 여기를 갖고 구분을 해볼게요. 실질 형태소는 몇 개가 되나 한번 따져주세요. 실질 형태소. 네. 실질 형태소 몇 개죠? 네. 자, 첫 번째. 하나. 이거 하나 설명을 할게요. 밥은 명사고요. 을은 조사고요. 어간이고 어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간. 그러면 용어는 항상 뭐하고 뭐로 나뉘죠? 어간과 어미. 그럼 아스는 뭐예요? 어미. 끝에 있으니까 무슨 어미? 어말어미. 앗은 뭐예요? 선어말어미가 되는 거죠. 자, 을이라고 하는 건 종결, 연결, 전성. 그럼 뭐죠? 전성. 전성에는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 빡빡빡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얘는 무슨 형 전성어미예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수라고 하는 거 뭐죠? 의전명사, 조사. 이시라는 어간과.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죠? 어미. 끝에 있으니까 무슨 어미? 어말어미. 걔는 뭐예요? 선어말어미. 그럼 요는 뭐가 될까요? 네, 조사죠. 통용 보조사. 조사에는 보조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성분 보조사, 두 번째는 종결 보조사, 세 번째는 통용 보조사. 그래서 원래 말은 있겠군 끝난 거예요. 있겠군. 있겠군요. 그러면서 높일 때 사용하는 보조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중에 실질 형태소는 몇 개인가 찾아보세요. 자, 준비하시고 대답 한번 해보고 갑시다. 실질 형태소 몇 개인가?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5개가 되겠죠. 첫 번째 뭐? 밥. 오케이. 두 번째가 뭐예요? 먹. 세 번째 뭐예요? 가. 네 번째가 뭐예요? 수. 다섯 번째가 뭐예요? 잇.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중에 자립형태소는 몇 개가 될까요? 자립형태소는 몇 개가 될까요? 자립형태소는 몇 개가 될까요? 하나, 둘, 셋. 2개. 뭐가 되죠? 첫 번째 밥. 오케이. 두 번째 뭐죠? 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립형태소는 2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딱 나왔어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만약 예공님 빡 대답했다면 정말 잘하신 거고 이 부분 완전 끝난 거예요. 클리어. 네, 끝난 거예요. 네, 자,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자, 요번에는 이제 수필이에요. 네, 수필, 폐간문학. 폐간문학이라고 하는 거 길거리 문학이 되겠고, 사실 폐간문학도 이제 잘 나와요. 이건 일반 행정직에 잘 나오고, 우리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 사실 폐간문학은, 수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필은 보통 물어보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아니면 주제 아니면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 그리고 이런 폐간문학은 그냥 학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 문제를 보면서도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폐간문학 같은 경우는 좀 학습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교재에 나와 있는 폐간문학 정도는 좀 학습해 주세요. 가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3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 2칸은 앞서 장말에 비가 샌 지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저랑 했었던 내용인데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번 맞아 샜던 것이라 그것으로 귀화를 갈았던 것이다.
것이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 석가래가 춘혁,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다. 깨달음. 그럼 주제가 나오겠네요.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예. 그럼 여기에 나타나는 전개 방식이 뭘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런 것도 잘 나오죠. 유추가 되겠죠. 그리고 폐가문학엔 유추가 많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나무 석가래 가지고 얘기하면서 인간과 얘기를 하면서 지배내용과 인간 전혀 연관성은 없는 걸 갖고 추리해서 유사함을 추리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잘못 알고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다. 잘못을 알고 고치길 거리면 해를 받지 않고 아니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꺼리지 않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잘못을 알고 고치면 결국 이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잘못을 알고 빨리빨리 고쳐라. 네, 잘못을 미리 알고 고쳐라. 그럼 주제 나왔네요. 주제는 잘못을 미리 알고 고쳐라. 주제가 일단 된 거고요. 네, 주제가 됐고 뿐만 아니라 나라와 정치도 이와 같다. 유추. 백성을 좀먹는 무리를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이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라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잘못을 미리 알고 고쳐라. 예공님이 지금 파이널 시험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봤을 때 내가 문제점이 나오면 잘못을 미리 알고 고쳐야죠. 근데 이제 시험을 보길 두려워하는 분은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요. 시험을 보고 냉정하게 평가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문제를 한번 본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애매하면 선지로 고민하지 말고 문제로 고민하세요. 작품으로 고민하세요. 우리는 문학은 그래요. 애매할 때 이걸 갖고 생각하면 자기가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작품에서 그 말이 마저 틀려로 봐야 되는 건데 애매하면 내용으로 가야 돼요. 그럼 잘못된 게 있으면 미리 고치라는 거죠. 자, 사후 약방문. 죽은 다음에 처방해요. 잘못을 알고 미리 고친 거야?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사후 약방문 괜찮아요. 네. 소 잃고 외 한 칸 고친다. 먼저 고쳐놔야죠. 미리 고쳐야죠, 잘못을. 네. 바둑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도둑 미리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죠.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운다라는 건 미리 고치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을 하려다가 큰 일을 그르친다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속담에 관련 속담과 관용적인 표현과 한자성어만큼은 예공님 꼭 정리해 주세요. 알았죠? 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자성어, 속담,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관용적인 표현까지. 시간이 안 되면 속담과 이렇게 하셔도 되나? 속담과 한자성. 한자성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속담 이거는 좀 해주세요. 상반기 때 나오진 않았지만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대한 보면 기억과 같은 발상 및 표현이 나타나 있는 것을 찾아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발상 및 표현. 여기 발상 및 표현이라고 하는 걸 보면데 이 제재에 대한 발상 및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국님하고 이제 얘기할 것. 고전시가 해석하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일단 용언을 뭐로 만들어요? 기본형을 만든 다음에 누가, 왜, 무엇을, 누구에게. 그리고 교재 나와 있는 내용 좀 보셔요. 알겠죠? 왜냐면 제 교과서에서 거의 나와요. 제 그 교재는요. 자랑하는 거예요. 네, 이때까지 시험에서 거의 대부분 다 나왔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8, 90% 일반 행정직까지. 왜 나왔냐면 문학 교과서를 반영한 거예요. 사실은. 제 교재가 좀 두껍잖아요. 양을 많이 넣었어요. 우리 소방직은 좀 적중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고전에 또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많으니까.
근데 일단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했고 한번 우리 저랑 해석해보자.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별로 어려움 없네요. 노와 행하는 석양리에 피었고 폈대. 뭐가? 도화와 행하와 이렇게 되겠죠. 복숭아꽃 살꽃이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다. 푸르대요. 뭐가? 녹양방초가 가랑비 중에 녹색의 버드나무와 풀들이 가랑비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냈는가? 뭐를? 녹양방초를. 붓으로 그려냈는가? 뭐를? 녹양방초. 앞에 있는 것들 자연을.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다? 아름답다. 조화 신공이 물물마다 화려하다. 화려하대. 뭐가? 조화 신공이 물건마다 화려하다. 신비한 솜씨가 물건마다 화려하다. 물물이. 숲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이기어 소리마다 교태로다. 교태를 부려요. 뭐가? 새가. 자, 그러면 새가 교태를 부릴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럼 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즐겁게 놀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걸 교태 부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누굴까요? 자기죠. 그럼 자기를 뭐에다 넣은 거예요? 새에다 넣네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새가 교태를 부리는 게 아니라 지가 부리는 거죠. 감정이입 들어간 걸 찾아라는 문제였습니다.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점점 커지니까 이거 뭐죠? 점층. 그래서 점층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얘예요. 별은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이거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그러니까 벼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건 의인화. 상꽁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상꽁이 울어요? 아니죠. 누가 울어요? 지가 울겠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입. 정답은 3번.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오케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비유를 하고 있죠. 직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다. 혹시 이런 문제 풀다가 애매하면 항상 이 선지로 고민하지 말고 그 내용에 가서 발상과 표현이니까 새잖아요. 제재를 찾으세요. 새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춘기를 못 이겨 소리마다 교태를 부려요. 춘기가 교태로다. 소리마다 교태. 그러니까 새가 소리를 내고 있죠. 그게 교태다. 그럼 지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감정이입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선지로 고민하지 말고 내용에 들어가서 그 부분이 맞냐 안 맞냐를 확인하는 형태로 가셨으면 합니다. 자, 6번. 문맥적인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건 보통 이 문맥적인 의미는 답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맥의 앞뒤를 보는 거죠.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는 이제 문맥의 앞뒤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는 문단의 중심 내용. 그래서 예공님 혹시 문제 풀다가 답이 안 나오면 앞뒤 안 보이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거 생각하는 거 우리 비문학에서 했잖아요. 기본이 뭐죠? 이거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이거의 기본적인 사고를 하셔야 돼요. 뭘 얘기하려고? 알겠죠? 자, 내용 가볼게요. 새벽달보다도 초승달보다는 초승달이 나에게는 한결 친할 수 있다. 개나리, 복숭아, 살구꽃, 벚꽃들이 어우러질 무렵의 초승달이나 으스름달이란 그 연연하고 맑은 봄밤의 홀령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소식에 봄 저녁 1시간은 천냥의 가파나니 꽃에는 맑은 향기, 달에는 그늘이라고 한 식구 그대로다. 어느 달이 달빛인지 어느 것이 꽃인지 분간할 수 없이 서로 어리고 서려 있는 봄밤의 정취란 참으로 흘러가는 생명의 한스러움을 느끼게 할 뿐이다. 그러나 뭐가요? 그럼 다른 내용이겠죠. 그렇단들 초승달로 보름달을 겨룰 수 있으랴? 겨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보름달이 더 낫다라는 거겠죠. 네. 그것은 안 되리라. 마침 어우러져 피어있는 개나리, 복숭아, 벚꽃들이 아니라면, 그 연한 빛깔과 맑은 향기가 아니라면, 그 보드라운 숨결 같은 밑붕이 아니라면 초승달 혼자서야 무슨 그리 위력을 나타낼 수 있으랴. 초승달 혼자는 안 돼. 그렇다면 이미 여건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초승달이 아닌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초승달이 아닌가,
그런데 보름달은 이와 달라 벚꽃 살구꽃이 어우러진 봄밤이나 녹음과 물로 덮인 여름밤이나 만산의 술을 노는 가을밤이나 천지가 눈에 쌓인 겨울밤이나 그 어느 때고 그 어디서나 거의 여건을 타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언제나 everybody 뭐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쁘다,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네요. 아무런 것도 필요 없다. 산이면 산, 들이면 들, 물이면 물, 숲이면 들, 무엇이든지 그대로 족하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산도 좋고 산도 물도 숲을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다. 아 좋아요. 머리에 보름달만 있으면 아 좋아요. 충분히 아름답고 황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보름달은 아 좋아요, 예뻐요. 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걸 본다면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왜 썼어? 보름달을 뭐 하는 거죠? 예찬. 어디에서나 어떻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 둘, 셋, 1번.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과 거리를 둔다 이건 아니고요. 그 아름다움이 바뀌 아니죠.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왜 썼어? 보름달이 아름다워요. 어디에 있건 everybody 아름다워요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애매하면 선지로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예공님한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문학 문제 틀리시는 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네. 선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거 쉽지 않아요. 선지 갖고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은 틀리고 꼭 맞아 이거예요. 절대 선지로 고민하면 안 돼. 알겠어요? 애매하면 내용으로 가서 왜 썼어? 뭘 얘기해?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야. 있어, 없어, 맞아, 틀려. 이거 우리 있잖아요. 네. 항상 문학의 문제를 푸는 자세는 선지가 애매하면 잠깐 둬. 여기서 생각을 만들었고 갖다 맞추면 안 바뀌어요. 이건 습관이에요. 애매하다. 잠깐만. 내용으로 가서 그 말에 해당 선지 보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어, 없어, 맞아, 틀려예요. 알겠죠? 이걸 습관화시켜 줘야지 문학은 다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공부 얼마 안 해도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제 수업을 듣고 한 달인가 뭐 3달 공부하고 그리고 90점 나왔나.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거 잘 가르친 거죠. 네. 제가 제 수업도 그냥 들으세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잔소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예공님한테 얘기하겠지만 문학의 내용은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번엔 느낌 좋아. 점수 꼭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애매하면 잠깐 두고 내용으로 가서 주제에 관련된 문제면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보는 거고 표현상의 특징이면 딱 끊어서 완성된 문장을 만든 다음에 이 말이 있어? 없어? 맞아? 틀려? 이거 보는 거고 이거 맨날 했잖아요. 이거 근데 잘 안 돼. 그래서 이걸 습관화 만들어주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알겠죠? 네. 재수없어도 꼭. 네. 기억하세요. 네. 자, 이제 시험 문제인데 혹시 이건 뭐 아는 시예요. 그러니까 문학이 좀 문제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건 어렵지 않았으니까 아마 답은 맞았을 텐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일단 완성된 문장을 만든다라는 건 알죠? 네, 완성된 문장. 완성된 문장을 만든다라는 것은 용언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왜, 무엇을, 누구에게 이거 만들어 놓고요. 좀 더 애매하면 어떻게 읽어요? 앞년, 뒷년, 앞에 연과 뒤에 연을 넉넉히 읽으면서 이걸 가지고 뭐로 만든다? 애매하면 우리 시험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야기로 보는 연습을 해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 몸짓은 긍정의 이미지예요? 부정의 이미지예요?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부정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곧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럼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죠. 네. 영숙이랑 나랑 사귀고 있었어요. 영숙이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난 하나의 몸뚱이가 지나지 않았어요. 영숙이가 사랑해라는 말을 할 때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있고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본질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다오. 긍정이죠. 그에게 가서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몸짓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 눈짓이 되고 싶다 하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문법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혀가 일정한 자리에서 시작하여 다른 자리로 옮겨가면서 발음하는 모음을 뭐라고 하죠? 하나, 둘, 셋, 이중모음. 그럼 이중모음에 해당하는 거 있는 거 찾으면 되겠죠? 이중모음 있어요? 없죠. 이중모음 있어요? 없죠. 이중모음 있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는 게 있단 말이죠. 이중모음 없죠.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한번 볼까요? 음운이라고 하는 건 뭐죠? 최소의 소리의 단위. 음운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음소와 운소. 운소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자음과 모음. 이걸 제가 말하는 대로 딱 아니 게 예공님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건 음운의 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음운의 수. 조타의 음운의 수는 몇 개일까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4개. 이거 5개 아니에요. 음운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죠? 최소의 소리의 단위. 소리 해보세요. 조타. 그럼 몇 개의 음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예공님 일단 문제가 나오는 건 음운의 수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고. 이거 우리 되게 많이 나와요. 개념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만 물어볼까요? 일단 폐에서 막혔던 소리가 나오다가 성대를 비변하는 소리. 뭐예요? 이런 것을. 파찰음이죠.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 이런 개념 용어를 잘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요. 개념 용어. 이건 우리 시험에 나와. 요번엔 나와. 100%는 아니지만 거의 7, 80% 나와. 그러니까 기억하시라고. 알겠어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음운에는 일단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자음에서 또 나눠보자고요. 자음은 뭐하고 뭐로 나눌까요? 일단은 자음에서 나누는 걸 본다면 일단 조음, 위치, 그 다음에 조음, 방법. 대답해 주세요.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세요. 조음 위치에 따라 뭐가 되죠? 입술, 그 다음에 잇몸, 그 다음에 센 입천장,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그 다음에 목청. 자, 조음 방법에는 뭐하고 뭐가 있죠? 안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에는 뭐가 있죠?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울림소리에는 뭐하고 뭐가 있죠? 비음, 유음. 파열음에는 또 뭐로 나누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파찰음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지읒과 쌍지읒과 치읒.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 마찰음엔 뭐가 있어요? 시옷과 쌍시옷과 히읗. 이거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제가 말할 때 예공님은 그냥 벌써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전에서는 안 보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틀려놓고 맞아 이거 얘기하려네. 이거 얘기하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정리하시라는 걸 꼭 명심하셔요. 자, 그 다음에 모음으로 가볼까요? 모음은 일단 뭐 하고 있어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일단 혀가 움직이지 않는 거 움직이는 거고 이런 형태에 대한 개념 알고 계셔야죠. 자, 단모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알아야 10개가 있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단모음을 나누는 것을 본다면 또 3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단모음을 나누는 걸 본다면 일단 첫 번째 뭐하고 나누죠? 네, 단모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혀의 앞뒤에 대한 내용이 나누죠. 앞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혀의 높낮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입술의 모양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혀의 앞에서 나는 소리. 일단은 이걸 얘기할 때 저랑 외웠던 거 있죠. 전설 모음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었죠? 키, 위, 제, 외, 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금, 붕, 조, 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해요? 전설, 얘를 뭐라고 해요? 후설, 얘를 뭐라고 해요? 고모음, 얘를 뭐라고 해요? 중모음, 얘를 뭐라고 해요? 저모음. 원순 모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있고요. 평순에는 뭐가 있어요? 얘가 있는 거. 이거를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를 만들고 용어에 대한 의미들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이 용어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저렇게 띠리리에 그 용어가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고민이 된단 말이죠.
이걸 명확하게 잡고 이게 자신이 없는 분은 다시 의문론에 가셔서 무한에도 계속 돌리세요. 그래서 그걸 편안하게 만들어 놓으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답을 본다면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됐다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 더 물어볼까요? 여기에서 본다면 마찰음이 있는 것을 찾아볼까요? 마찰음. 마찰음 있어요? 없죠. 마찰음 있어요? 없죠. 마찰음 있어요? 없죠. 마찰음 있어요? 예. 그럼 마찰음에 관련된 내용은 이거죠. 성대를 비벼서 나는 소리가 나는 소리는 얘기하는 거. 성대가 마찰 이렇게 나는 소리는 왜냐면 눈사람이 되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겠죠. 9번 품사. 품사는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이건 오늘 제가 다 정리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품사는 오늘 정리하지 않을 거고요. 나중에 문제 나오면 한번 그때 더 자세히 하겠고, 여기서 그냥 좀 이건 우리 시험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정답은 나왔나요? 품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본다면 정답은 1번이죠. 네. 이 적이라고 하는 쓰임을 잘 알라고 했죠. 적이라고 하는 건 명사일 때도 있고 사실 여기는 이국적 정치 관형사죠. 관형사가 일 때도 있고 부사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조사가 있을 때는 요 당시에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고, 한국적 정치 이렇게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일 때는 뭐 해야 돼요? 관형사가 되겠고, 가급적 빨리 와 이렇게 부사를 꾸며줄 때는, 부사나 용언을 꾸며줄 때는 이때는 뭐죠? 부사가 된다라는 거죠. 이 적에 대한 쓰임 알고 있으라고 했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초인종이 울려 대문 밖에 앞마당에 나갔는데 아무도, 여기 조사가 있죠. 아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대명사가 되겠죠.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그럼 뒤에 조사가 없죠? 말을 꾸며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품사는 뭐가 될까요?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녀의 딸은 첫째.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첫째 딸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얘 첫째는 명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첫째가 뭐를 꾸며줘요? 주라는 걸 꾸며줬으니까 여기 이럴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죠? 관형사가 되는 거죠. 자, 제 딴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뭐가 있어요? 조사가 있으니까 딴은 뭐가 될까요? 명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딴이 꾸며주는 게 뭐예요? 생각을 꾸며줬으니까,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딴은 뭐가 될까요? 관형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품사는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품사는 우리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공님 나중에 한번 정리할 때가 있긴 하겠지만 한번 이 부분은 확인학습의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용어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작업 한번 해주세요. 자, 다음 10번. 자, 단어의 표준 발음이 옳은 것을 찾아라. 이것도 순간적으로 맞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틀렸다면 우리 표준 발음법이나 아니면 틀렸다면 의문의 변동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본다면 이런 겹받침일 때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하나가 남고 뒤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 덜, 비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형식 형태소니까 하나가 올라가요. 그럼 목슬이 되겠죠. 그럼 구두불사조, 구두불사조, 아싸, 꾸뚝불사조. 그러면서 목슬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디귿해. 이거 딱 맞다라는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발음을 하는 거에서 얘를 발음하면 표기라면 뭐가죠? 디귿이에요. 디귿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면 이건 예외의 발음인데 디귿세가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걸 못 본 거죠. 그래서 맞아 또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걸 발음하면 티으세가 맞아요. 발음은. 근데 여기에서 얘를 표기를 뭐라고 하냐면 티읒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는 예외가 있죠. 세 개가 있었죠. 기역, 디귿, 시옷. 얘만 이렇게 의의 형태가 아니란 말이죠. 세 개만.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한 닭하고는 닭이라고 하는 게 뭐 대표음이 뭐죠? 기억이죠. 네. 그리고 하고가 만나서 축약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닭하고가 돼서 정답은 4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이 표준 발음법은 우리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왜 우리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이유가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다루긴 할 건데 의문의 변동, 표준 발음법, 로마자 표기법 3개나 나오잖아요. 3개나 있잖아요. 파트가.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문의 변동편, 이 표준 발음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계셔야 한다. 꼭 명심해 주세요. 알겠죠? 이 칠판 지우고 1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비문학이죠. 네. 사실 우리 비문학은 문제가 나오는 게 2가지 형태예요. 일단은 비문학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2가지. 하나는 거의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주제 찾기죠. 제가 이거 예공님께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자료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연습시키고 작년에는 제가 했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어요. 파이널에. 그래서 파이널에 정리했었던 내용이 문제 요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소방직 거의 찍기가 거의 다 나왔어요. 사실은 뭐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나와서 와 정말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 좀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 그냥 찍는다고 뭐 어이없이 그냥 막 찍는 건 아니라 보통 기출문제가 요새는 좀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갖고 문제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왔던 거죠. 하여튼 뭐 요번에도 제가 자료 많이 들은 거 그대로 연습 잘 하시면 뭐 적중은 아니더라도 아는 게 나오면 좀 더 편하긴 하겠지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 정도는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일단은 주제 찾기에 관련된 문제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죠? 중심문은 주로 어디에 있다? 처음과 마지막에 있다고 얘기했고 중심문은 보통 처음과 마지막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접속사 전후에 있다라고 얘기했고 중심문을 잡은 다음에 우리는 뭐 하라고 그랬죠? 화제어를 가지고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이 문음만 던지면 답은 그냥 나와요. 이거 하나랑 두 번째는 이제 일치 불일치 문제에 대한 사실적 사고. 물론 사실적 사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치 불일치라고 봐야지요. 그럼 일치 불일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다? 주어부와 서술부의 일치 여부를 잘 보라고 얘기했죠. 네. 주어부는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이 나올 때가 있고 서술부는 3문단의 사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은 틀리죠. 네, 이런 것들 잘 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도치나 대우 같은 경우 잘 보라고 얘기했죠. 본문에는 문명은 잘생겼다. 선제는 잘생긴 건 문명이다. 뭐 이런 경우나 대우. 본문에는 문명은 잘생겼다. 선제는 잘생기지 않은 건 문명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의 순간적으로 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또 논지의 변형. 이런 것들이 선지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좀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내용 한번 같이 가볼까요? 레비나스는 인간을 자기 보존성을 지니는 존재인 동시에 타자를 지향하는 존재로 본다. 말은 좀 어려워도 레비나스가 이랬다네요. 그는 욕구와 열망이라는 개념을 대비하여 설명한다. 근데 VS를 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는 왜 얘기했는데 뭘 얘기하려고 욕구와 열망이라는 개념을 대비하여 설명한다. 왜 이걸 설명할까? 네. 욕구는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얻으려는 인간의 지향을 나타낸다. 욕구에 대한 개념. 중심 내용 말하면 설명하겠죠. 개념 말했으니까. 이것은 외부의 것을 자신에게 통합시킴으로써 자신을 유지하려는 생명체의 자기 보존 욕구와 관련된다. 자기 보존 욕구. 이에 반해 vs 열망은 자신의 빈 것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뭔데요? 타자를 열망하는 태도는 타자를 자기 안으로 통합시키거나 자기와는 작용이 아니라네요. 네, 아니라 타자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지시어 나왔네요. 맨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중심문은 이건데요. 인간은 타자와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뭐를 통해서? 이 욕구와 열망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결국 타자와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이거는 왜 썼어요? 마지막 문단을 보고. 이게 앞에 원인이죠. 결국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을 한다면.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결국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다. 뭐를 통해서? 욕구와 열망. 그럼 욕구와 열망은 왜 얘기했는데 뭘 얘기하려고? 결국 욕구와 열망을 통해서 타인과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 얘기하려고. 근데 이게 문제로 답은 나온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고통받는 자의 호소를 냉정하게 외면하지 못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타자에게 귀 기울인 존재를 레비나스는 이기적 자아와 구별하여 윤리적 자아라고 한다. 윤리적 자아의 개념 나왔죠? 내가 타자의 호소를 받아들일수록, 즉 나의 이기심을 버릴수록 나는 타자에 대하여 더욱 큰 책임을 느끼게 되고 그만큼 내 안에 윤리적 자아도 커져간다. 타자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감수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타자를 대신하여 고통받는 것이고 타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이를 대속이라고 한다. 개념 나왔네요. 네. 자, 고통받는 자의 호소에 반응하는 자아는 끊임없이 자기 결단의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윤리적 주체의 고유성을 확보한다. 맨 마지막 중심 내용 나왔네요. 고통받는 자의 호소에 반응하는 자아는 끊임없이 자기 결단의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윤리적 주체의 고유성을 확보한다. 이걸 왜 썼는데요? 윤리적 주체의 고유성 화제어죠. 왜 얘기했는데 뭘 얘기한 건데 결국 끊임없는 자기 결단의 과정에서 윤리적 주체의 고유성을 확보한다. 그러면 윤리적 주체의 고유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얘기한 거네. 그럼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네. 뜻 얘기하려고요? 아니죠. 네. 왜 썼어? 뜻? 아니죠. 윤리적 행위의 토대 뭐였죠? 욕구와 열망? 과정, 윤리적 행위의 과정. 고유성을 확보하는 과정은 뭐예요? 고통받는 자의 호소에 대해 끊임없이 반응하는 자가 끊임없이 자기 결단의 과정, 결단을 하는 거다. 됐나요? 정답은 2번. 현대적 의미 아니고요. 윤리학사에서 윤리의 위상을 얘기하려고 썼어요? 아니죠. 자신 없어요? 주제 나온 문단 보세요. 화제어 보세요.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답은 2번. 아마 제 수업을 듣고 연습하셨던 예공님들은 이 문제는 좀 맞췄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지문이 좀 길진 않아요. 조금 길어지는 트렌드이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길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 만약에 잡았다면 예공님 잘하신 거예요. 오케이? 다음 넘어갑니다. 근데 참 이거 깜빡 잊고 말 안 한 게 있는데 이거 시험 볼 때 시간 한 20분 정도 주고 보는 거예요. 20분. 네. 20분 이내 돌파가 목표예요. 네. 그래야지 영어의 시간을 할애하죠. 네, 20분 더 걸리면 안 돼요. 항상 2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야 됩니다. 자, 얼명사의 제망매가가 되겠네요. 자, 얼명사의 제망매가는 워낙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 인생무상 이거잖아요. 그럼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닦게 기다리겠다 극복의지 이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무상과 극복의지가 되는 건데 자,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그냥 나온 김에 설명할게요.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없다. 어디 갑니까? 누이가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죠. 여기서 나는 누굴 얘기해요? 누굴 얘기하나요? 네, 죽은 누이를 얘기하고 있고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 떨어지는 잎처럼 그럼 일찍 죽었죠. 비유를 하고 있는데 누이가 요절을 했어요. 한 가지, 한 부모에서 태어나서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이제 누이의 죽음을 통해서 절망감을 느끼고요.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닦아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미타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승을 의미하죠. 그리고 미타찰과 반대되는 걸 찾는다면 얘가 되겠죠. 여기서 만날라는 누굴 얘기해요? 월명사를 얘기하죠. 네. 그리고 저승을 나타내는 건 보통 뭐가 있다? 뭐 서역, 서방정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거는 워낙 많이 했던 작품이니까 이렇게만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작품을 특별하게 설명하진 않고 접근법도 지금 접근법은 하다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여기에서 누이의 요조를 비유한다. 화자는 삶의 허무함을 종교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아, 미타 차례에서 만날라 도 닦아 기다리겠다.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부분. 마지막 두 행의 삶의 무상함이 잘 표현되어 있다. 아, 미타 차례 도 닦아 기다리겠다. 무상함이 아니라 극복 의지가 되겠죠. 향가의 19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19체 향가의 어떤 큰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기억의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자성어는 좀 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한자성어만큼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이거는 어설프게 외우면 안 돼요. 네, 한자성어. 우리는 한자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한자성어만큼은 잘 외워서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1초도 안 돼서 답이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자, 화강이 호진을 앞에 보면 박씨가 개화를 명하여 옥념을 들이우고 자수에 옥화선을 지고 불을 붙이니 화강이 호진, 호나라 진일 충돌하여 호진 장졸의 행호를 잃고 다 죽고 발표 죽으며 결국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고 도망가는지라. 지금 완전 박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네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생명부지라고 하는 건 태어나서 처음 본 거야. 알지도 못하는 사람 뭐 이런 내용이고, 주마간산이라고 하는 건 달리는 말에서 산을 보는 거니까 달리는 말에 산을 보면 대충 보는 거겠죠. 네. 혼비백살은이라는 건 혼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넋이 흩어지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신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 이합집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였다가 흩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자성어는 뭐 이 정도 넘어갑니다. 맞춤법은 좀 외워야 돼요. 네, 그 맞춤법은 적어도 제가 기출문제 나눠 들었던 거나 교재에 나와 있었던 맞춤법 정도는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 교재 강의 중에 심화 강의 있어요. 심화 강의에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놓은 강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첨파를 다운받아서 문제라도 풀어보시는 그런 형태로 가셔요. 알겠죠? 이 부분은 뭐 외워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그는 고향을 떠난 후로 연락을 일절 끊었다. 그럼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일절. 일체라고 하는 건 모든 것.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네. 이거 다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1번은 맞는 말이고요. 많은 사람이 전란의 와중에 전쟁 중이니까 시끄러운 와중이죠. 네, 와중 맞고요. 가는 도중, 길의 중이니까 도중 맞고요. 경기 침체로 조세 납부의 차질을 빚고 있다. 조세는 납부하는 건 제출하는 건데 이거는 수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었네요. 수납하는데 수납에 차질을 얻는 데 차질이 있는 거고, 공과금을 지정 기간에 수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납부, 제출하다. 이거는 받는 거고요. 이거는 제출하는 거니까 바뀌었네요. 정답은 3번. 두껍게라고 하는 건 어떤 양적인 측면, 물리적인 측면이고, 두터운이라는 건 어떤 심리적인 측면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책상과 마루에 두껍게 앉아 있었고 그와 나는 두터운 교분을 입고 있었다. 정답은 3번. 이 문제 틀린 분들이 있어요. 네, 요새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우리 시험에. 이거 좀 어려운 문제고요. 제가 이 수능 문제를 가지고 약간 변형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 틀린 분들은 사고적인 측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고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 알겠어요? 아, 이거 틀린 거 실수 아니에요. 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건 아마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일단 이런 거는 뭐부터 찾는 게 좋냐면 표현상의 특징부터 찾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길게 나올 때는. 일단 비유부터 찾아볼까요? 터미널에 멀지 않은 곳에 큰 무덤 몇 개가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이곳에 살았던 옛사람들이 묻힌 곳입니다. 오가는 여정 중에 잠시 들러보십시오. 비유 없어요. 그러니까 1번 일단 지워버린 거는 확 지워버리고요. 초여름 아침엔 물안개가 전설처럼 처럼 비유가 있네요. 피어오르는 곳. 수면 위의 연꽃들은 제 몸을 감춥니다. 여러분도 역사적. 그 다음에 역사적인 거 봤는데 역사적 없어요. 지워버려. 예. 됐네요. 자,
일단 망망한 푸른 바다를 마주하는 큰 바위에 망부석인 양, 인양. 비유 있어요. 네. 500년 전 이구로 떠난 이들의 피부치를 그림으로 만든 500년 전 이구로 떠난 이들. 500년 전 이구로 떠난 이들. 역사적인 거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고향의 수호신. 오케이. 비유 이겼어요. 네.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땡땡산이 이렇게 되었다. 오랑캐와 싸웠던 의병. 오케이. 잠깐만 더요. 나머지는. 자,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감싸고 있는 절 앞바다에 하면 비유 찾으세요. 치맛자락 삼아. 비유 좋아요. 역사 있나 보세요. 역사 없어요. 지워버려. 오. 그럼 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를 봤을 때 이제 이걸 보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왜 이걸 틀리신 분들은 사고가 글러먹었냐라는 얘기하는 걸 명확하게 들으세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 하는 거네요. 정신 진짜 똑바로 차려서 이거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제가 예국님 다 맞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꼭 새기세요. 이런 조건 문제가 나올 때. 방문을 항상 제가 문제 잘 보라고 했죠. 네, 문제를 잘 보세요. 네, 문제를. 네. 방문을 완곡하게 권유. 완곡하게 권유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라고 보는 건데 몇 번일까요? 정치를 느끼시려면 꼭 오십시오. 일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곳의 정치를 느끼려면 꼭 오십시오. 정답은 3번이라고 찍으신 분이 있죠. 이곳의 정치를 느끼려면 꼭 오십시오. 예전에 이걸 갖고 이제 고3 애들 하면서 좀 웃겼어요. 이곳의 정치를 느끼려면 꼭 오십시오. 이거 완곡하게 말한 거 아닙니까? 꼭 느끼시려면 꼭 오십시오. 꼭 약속해. 뭐 이런 느낌. 꼭. 야.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야, 이곳의 정치를 느끼면 꼭 오십시오.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그럼 다 똑같죠. 네. 기계를 일러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렇구나.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럼 뭐예요? 이게 느낌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매하면 다시 문제로 가는 거죠. 권유라는 말에 대한 개념은 뭘까? 그러면 오십시오라고 하는 건 무슨 문이에요? 문법적으로 가면 명령문이에요. 완곡한 거. 그러니까 꼭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얘는 명령문. 이렇게 말하면 맞아. 그러죠. 권유냐 명령이냐 이 개념용을 생각하는 거죠. 조상들의 기계를 일러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럼 권유예요? 권유 아니에요? 권유죠. 그럼 이거 완곡해요? 완곡하지 않아요? 완곡하잖아요. 권유 맞잖아요. 권유예요?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권유야? 아니야? 제가 얘기했죠. 그 말이 맞아? 틀려? 있어? 없어? 않으렵니까? 자꾸 선지로 생각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오늘 흥분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험이 어려운 시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느낌으로 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해설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하면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해요. 더 많이 할 겁니다. 계속 할 건데 제가 작년에도 현장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점수가 안 올라요. 파이널에 점수 오른 거거든요. 결국은. 왜 올랐냐면 계속 잔소리해요. 이거. 나만 잔소리 합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건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러면서 변하는 거예요. 파이널이 왜 중요하냐? 얼마나 집중하냐가 중요해요. 이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치겠다 라는 마인드 갖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꼭 아니에요. 꼭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를 읽을 때 저는 시를 예공님한테 이러기로 시는 뭐다? 산문이다. 무조건 완성된 문장으로 이야기로 만들어라. 제목 먼저 보고 가야죠. 제목이 뭐죠? 첫사랑. 흔들린 나뭇가지에 꼭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눈이 계속 나뭇가지에 간 거군요.
사그락사그락 두드려 보았지. 뭐가? 눈이 완성되면 남분분 춤추었겠지. 뭐가? 눈이 미끄러지고 수백 번. 누가? 눈이. 항상 그래서 용언을 통해서 누가, 왜, 무엇을, 누구에게. 네. 바람 한 자락 불며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눈이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보아라. 뭐 꽃이 폈나 보네요.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면 꽃이 피는 거겠죠? 네. 사랑이 피나요? 네. 자, 선지 보는 자세는 있어, 없어, 맞아, 틀려. 꼭 명심하세요. 끊어보세요. 대상과의 일체감을 드러내며 화자의 지향점을 드러내다. 일체감. 일체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일체감 생각하지 마세요. 일체감 있어, 없어? 일체감 있어, 없어? 일체감 있어, 없어를 봐야지. 이걸 갖고 생각하면 또 일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대상에 대한 상반된 시각. 그러면 대상에 대한 상반된 시각 있어요? 상반된 시각, 상반된 눈이 나무에 갔고 눈이 나무에 그 자리에 꽃이 피는 거예요. 상반된 시각 없어요. 네, 부정적인 식도 아니고요. 이상적 공간을 설정해요? 아니죠. 대상에 대한 세심한 관찰. 뭐 눈이 나무에 내려가는 관찰 있어, 없어? 보면 되겠죠? 그쵸? 여기 보면 싸그락싸드락 눈이 두들기고 미끄러지길 뭐가? 눈이 바람 한 자락이 불면 눈이 날아가고 햇솜 같은 마음을 다 준 다음에 꽃이 피었다. 그럼 관찰이 있어요, 없어요? 관찰은 있어요. 대상이 지닌 의미를 결국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상처를 만든다. 의미를 주고 있다. 오케이. 정답은 4번 되겠죠. 선지를 볼 때는 있어, 없어, 맞아, 틀려를 봐야지 얘 갖고 생각해서 들어가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잘 안 고쳐져요. 네, 그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을 볼게요. 다음 중 훈민정음창 이게 한동안 문제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고전 문법이 아주 어려운 문법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표기, 제자 원리 정도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좀 총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적어도 표기에 대한 아설순치유 뭐 이 정도에다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그 문법 정도까지 기본 문법, 세부적인 문법 말고 그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제자 원리와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운영하는 방법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 5개 해당하는 거. 예를 들어서 병서법, 연서법, 그 다음에 부서법, 그 다음에 사성, 갑자기 성은법, 부서법, 그 다음에 상성. 이게 해당하는 내용, 사성법 이렇게 된 5개 하지 그 정도까지만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거는 뭐 틀렸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이거는 공부 학습적인 측면이니까 우리는 세종대왕이 일단 기본자를 만들죠. 기역, 니은, 미음, 비읍, 미음, 시옷, 이응으로 해서 아설순치우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획을 거서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획을 거서 디귿이 되겠고, 가획을 거서 티귿이 되겠고, 가획을 거서 비읍이 되겠고, 가획을 거서 피읍이 되겠고, 가획을 거서 지읒이 되겠고, 가획을 거서 치읒이 되겠고, 가획을 거서 여린 히읗이 되겠고, 가획을 그어서 히읗이 되겠죠. 저기 옌, 이응은 무슨 자예요? 저건 이체자입니다. 이체자는 기본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리을과 얘는 반설음이라고 하고 반치음이라고 옌, 이응. 얘는 여기에서 가액이 대한 게 아니라 별도의 단어예요. 그쵸? 그래서 이걸 이체자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3번. 요 정도까지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요번에 상반기 때 이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 때 좀 대비는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리를 하시고 한번 내용은 좀 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건 개념 강좌를 한번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봐라. 수필이에요. 수필은 항상 주제 아니면 뭐다?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을 본다. 내가 어려서 최초로 대면한 중국 음식이 짜장면이고 짜장면이 정말 중국의 전통적인 음식인지 아닌지는 어떤지는 따지지 말자. 내가 맨 처음 가본
내 고향의 중국집이 그런 집이고 이따금 흑설탕을 한 봉씩 싸주며 이거 먹어 헤헤 하던 그 집 주인이 그런 사람이어서 나는 중국 음식이라면 우선 짜장면을 생각했고 중국집이나 중국 사람은 다 그런 줄로만 알고 컸다. 그러나 내 친애하는 짜장면 장수 여러분도 자꾸만 집을 수리하고 늘리고 폐시설을 갖추는 모양이다. 돈을 벌고 나보다 훌륭한 고객을 맡고 그래야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것이야 물론 그분들의 정당한 소원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동네와 내 근처 식장 근처에만은 좁고 깨끗이 못한 중국집과 내 어리던 날의 그 짱깨 같은 뚱뚱한 주인이 오래오래 몇만 남아 있었으면 한다. 1번 독백적인 어조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하나하나 보세요. 바람직한 삶의 자세? 삶의 자세까지는 아닌 것 같죠? 네, 성찰도 아니고요. 서민적이고 소박한 가게에 대한 아쉬움.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서민적이고 소박한 가게에 대한 아쉬움. 그러면 서민적이고 소박한 가게에 대해서 아쉬워하나요? 아니죠. 네.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어두웠던 어린 시절. 그럼 이걸 왜 썼어요? 어린 시절? 이것도 어린 시절 얘기. 어두웠던 어린 시절이 아니라 이건 나름대로 추억이었는데요. 옛날 일 회상하나요? 네. 현대의 상업화를 비판하고 있다. 딱 떨어지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대인의 상업화적인 측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리하여 돈을 벌고 나보다 훌륭하고 고객을 맡고 애매하면 선지로 고민하지 말고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관념으로 가지 말고 확인하는 거고 그럼 이 모습을 본다면 얘가 더 가깝죠. 우리 공무원 시험은 가까운 걸 잡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9번. 고전시가 해석하는 방법 가볼까요? 예공님이 해석하세요.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 모르더냐. 기본형 그립다, 그리워하다.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 모르더냐. 그리워하고 했어요. 누가? 내가. 그리워할 줄 모르더냐. 누가? 내가. 누구를? 여기까지 보면 알겠죠? 님을. 이거죠. 이시라. 기본형. 있어라. 있다. 있어. 하더면. 하다. 있으라. 하면. 가랴마는 기본형. 가다. 가겠는가마는 누가? 님이. 제 구태여. 보내고 누가? 내가. 누구를? 님을. 그리는 누가? 내가. 누구를? 님을.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그럼 누가 보냈어? 내가. 누구를? 님을. 그러면서 뭐해? 그리워해. 항상 용언을 통해 기본형 만들고 누가? 왜? 무엇을? 누구에게? 님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입양한 님을 노래하고 있다. 아니죠? 네. 하나, 그 답은 1번이네요. 시조과자는 자신의 처진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네, 후회하고 있죠? 네. 감탄사, 어저, 시작하여 시조과자 심리, 오케이. 섬세한 여성적인, 그쵸. 여자의 마음이 나와 있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전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긴장하지 말고 무조건 용언 나오면 기본형 때리고 누가 왜 이거 하면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앞뒤에서 다 찾아내. 고전은 밑도 끝도 없는 생략은 절대 없다. 이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 네, 자 이거는 뭐 바로 나왔겠죠. 네, 직행이라고 하는 거 히읗을 딱 보이는 순간 뭐가 돼요? 직행이 되겠죠. 근데 밑에 받침이 있고 합성어나 파생어 되는 가운데 받침이 있고 이, 야, 이 오면 열차가 되겠죠. 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는 뭐예요? 축약. 니은이 들어왔으니까 뭐예요? 첨가. 그럼 얘 아니면 얘네요. 네. 자, 막니를 본다면 밑에 받침이 있고 이, 야, 이 오면 뭐가 들어와요? 막, 닐. 기역, 디귿, 비읍과 니은, 미음 만나면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으로 변해요. 네, 그러니까 니은이 첨가됐고 기역과 니은이 바뀌어서 이응으로 바뀌는 뭐가 나타났어요? 자음동화가 나타났죠. 자음동화는 다른 말로 뭐예요? 교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첨가 교체가 되겠군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어떠셨어요? 네, 다 마셨나요? 1회는 아주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만 시간적인 측면으로 좀 부담 주게끔 문제를 냈어요. 네. 20분 내에 만약에 풀었다면 예공님 정말 잘하신 거고요.
만약 못 풀었다면 조금 더 연습은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하나라도 틀렸다면 우린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원래로 가서 개념 정리하시고 확인학습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자신 없는 그 파트를 한번 눈으로 봐주는 작업을 한다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부족한 거 만반의 연습을 조금 잘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회 모의고사는 나름대로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원래 점수가 바로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틀렸던 거 속상해하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분석하셔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했던 말 있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다 똑같아요. 둘 다 실패합니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안 될 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사람이고요. 실패하는 사람은 일이 안 될 때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어떤 스타일이세요? 네. 그러니까 예공님 지금 틀렸던 거 짜증내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무엇이고 이런 거구나 생각하면서 그 파트를 내가 다음번엔 반드시 완전히 작살내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신 다음에 2회 모의고사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는 그냥 보고 맞았네 틀렸네 기분 좋았네가 아니라 틀렸던 챕터는 반드시 내가 작살내서 완전하게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습하시고 들어오는 거지. 끝내야 되고 생각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2회는 아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